네, 정치는 팀캠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 주 잘 보내셨죠?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합니까, 김은지 기자? 네, 금요일 약식회견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본질은 그 발언 내용인데 그게 부차적인 MBC 기자와 비서관의 설전이라고 하든지 혹은 MBC 기자가 슬리퍼를 신었다 이런 식의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본질을 좀 더 짚어보자라는 차원에서 당일 대통령의 발언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악의적인 MBC. 네, 그렇죠. 네. 또 가짜 뉴스로 이간질한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좀 음성을 준비했는데 먼저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자유롭게 비판하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다만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그런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 발언이 있었고 어제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번 사안을 아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네, 그래서 도어 스태핑도 이제 향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가림막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그것도 이번 사안의 연장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방금 상황입니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도어 스태핑을 안 한다고 했다고. 이런 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만 안 하는 건지 앞으로 안 하는 건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상당수 언론은 이거 결국 도어 스태핑 그 잠정 중단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 기사를 좀 뭔가 싣고 있던데요. 오늘 좀 요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기자들이 선택적 언론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결국은 언론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어찌 본다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듯한 개념 정리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치 철학자가 지금 앉아 계시니까 예. 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예, 뭐 언론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요, 뭐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는 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표현의 자유는 훨씬 넓은 개념이고요. 언론의 자유는 이제 그 표현의 자유의 아주 이제 일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미디어, 특히 인쇄된 출판물을 통한 소통과 표현이 자유롭게 행사될 수 있는 권리라는 근본 원칙을 담고 있는 건데요. 이제는 미디어 매체가 다양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단지 인쇄된 출판물이 아니라 뭐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에서 말하는 이 언론의 자유의 경계 대상은 누구냐라고 하면 뭐 다른 시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국가로 표방되는 공권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때문에 언론의 자유는 국가기관의 간섭의 부재를 사실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조는요, 지금 현재 표현의 자유의 아주 핵심적인 일부로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헌법 또는 이제 뭐 다른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는 이 언론의 자유를 아주 이제 정보 유통의 문제로 보면서 이게 인권의 문제다. 라고 봤기 때문에 유엔 세계 인권선언 19조에서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그리고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미디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해서 언론의 자유를 세계 인권 선언에 넣어놨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언론의 자유는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쇄 기술이 발명된 이후에 이 언론의 자유가 탄생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활자 매체 이후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하고 표현하는 것들을 국가의 간섭 없이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저널리즘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그 미디어 등장과 동시에 등장한 게 검열법이거든요. 그렇죠. 예. 영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건건이 검열해가지고 내지 마, 수거해, 뭐 불태워 이렇게 돼버리니까 허다허다 안 돼가지고 별별 어떤 싸움도 다 해보고 그러다가 한쪽의 분석에 따르면 요즘 저 거의 금과 옥소로 여겨지고 있는 객관 저널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과 의견의 분리. 그래서 사실 보도에 있어서는 어떠한 시각도 가미하지 않고 오로지 드라이에게 팩트만 전달한다. 사실 이것도 검열법 놓고 싸우다 지쳐서 나왔던 타협안이다. 사실 이런 어떤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 저널리즘의 기원은 이제 두 가지로 보는 설인데 그중 하나가 이제 그거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지금 김만권 박사께서 말씀하신 언론의 자유에서 어떤 그 대척점이 있는 게 무엇이냐? 그건 결국 국가 권력이다라고 하는 게 영국의 검열법에서 이제 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많은 분들이 보는데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구가하는 언론의 자유지 언론사가 구가하는 언론의 자유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엄밀하게 놓고 본다면.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언론이 갖고 있는 대중 미디어 매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중을 형성하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이제 공중이라는 개념이 뭐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지만 가브리엘 타르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제 프랑스의 사회학자인데요. 근데 이분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공중이라는 단어가 고대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 단어가 생겨난 거는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생겨나는데 가장 기여했던 게 출판물 매체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혁명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다양한 언론들이 존재했고 그 언론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인쇄물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인쇄물을 읽는 사람들끼리 같은 의견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갖는 공중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의견을 갖는 공중들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미디어 매체, 그러니까 인쇄물 매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미디어 매체 하나를 제한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그 미디어 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형성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공중들의 의견을 제한하거나 알 권리를 제한하는 효과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어떤 특정한 미디어를 배제할 때 그 미디어의 배제가 단순한 미디어의 배제가 아니라 우리 그 미디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중들의 의견 배제, 의사 배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특히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공권력이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어떤 분들은 우리가 특정 신문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뭐 제한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시민들끼리 형성되는 공중 간의 의견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권력이 개입한 행위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공권력이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가 되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에서 공권력이 개입해서 공적인 의사장에서 어떤 특정한 미디어를 제한하게 되면 그 미디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공의 의견을 배제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공권력이 하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핵심적인 언론의 자유는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이제 핵심적 가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겠죠. 네, 이제 물론 언론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건데요. 언론도 그러니까 이 지난주 금요일날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했던 이야기에 아까 들려드린 말 뒤에 부분이 뭐냐면 언론도 입법, 사법, 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바치는 기구이고 사법부가 사실과 다른 증거 조작해서 만약에 판결하면 국민이 사법부는 독립기관이니 거기에 문제 삼으면 안 될 거라고 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책임도 민주주의를 받드는 기둥으로서의 요소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국민 안전보장과 관련돼 있을 땐 더 그렇다.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안이 정말 국민 안전보장과 관련돼 있는 것이냐라는 가장 기초적인 의문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언론의 자유와 어떤 우리 사회의 가치를 이야기할 만큼의 이 사안이 그런 것이라는지 아주 근본적인 제 의문이 들고 사실 이 이야기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뭐냐면요. 사법부가 다른 증거 조작해서 판결하면 국민은 사법기관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증거 조작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그와 연루되어가지고 거기서 일했던 사람이 아직도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시적절하고 그리고 맥락상 맞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금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발언이라고 보는 게 지금 김은지 기자가 얘기했던 바로 사법부에 빗대서 예를 들어서 사법부에 빗대서 했던 그 발언이라고 보는데 이 그 짧은 언사에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사법부가 사실과 다른 증거를 조작하고 해서 만약에 어떤 판결을 했다고 할 때 이거는 그것이 확정된 사실을 전제로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요 예를 끌고 오면서 MBC는 가짜 뉴스를 했다고 그걸 확정된 사실로 간주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죠. 두 번째, 그래서 사법부가 그렇게 하면 국민은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을 어떤 국민과 등치시키고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서 당신들 지금 그렇게 판결한 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고 언론의 자유일 수 있는데 행정 권력이 나서 가지고 그러니까 사법부를 단죄하는 경우를 봤습니까? 네, 그리고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대통령이라도 언론의 어떤 무한한 권한 행사에 대한 피해자일 수 있죠. 그럼 그럴 경우에 구제 절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중재를 통해 가지고는 기사 정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사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 네. 거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행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와 빗나가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대통령의 행태나 대통령실 행태에 대해서 졸렬하다 혹은 뭐 좁쌀 대응이다 이런 식의 야당의 비판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식의 캐릭터에 대한 비판이 그러니까 이 사안의 본질을 좀 못 보게 하는 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공사 구분을 하지 못하는 아주 부적절한 공권력 행사인데 마치 이것이 대통령의 성격이 모나 있거나 혹은 화가 나 있다라는 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특히나 대통령실에서 지금 특히나 대통령이 했던 것이 전용기에 기자 2명만 따로 불러가지고 대화했던 지점에 대해서 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 공간은 전혀 사적이지 않고요. 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도어 스태핑 때 대통령이 아예 대답을 하지 않고 넘어갔었는데 공간이 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런 사인이 아니다. 그리고 기자를 그렇게 사적으로 사담으로 친구처럼 만나는 자리가 분명히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본인은 아무리 그런 선이라고 만났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탄 기자들조차도 자기 개인 돈으로 그 비행기를 탄 게 아닙니다. 회사의 대표로서 그 각 언론사의 대표로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돈을 써가지고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대통령으로서는 대단한 정보 가치가 없거나 취재거리가 아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그 기자분들은 다 회사의 정보 보고라는 이유로 시스템으로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보고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보 가치가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유통이 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게 사적이다라는 말로 넘어갈 수는 절대 없는 일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뭐 대통령이 그 공사 구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려 왔던 거고요. 대통령 스스로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스스로도 뭐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구분이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였었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 뭐 이번에 사실 이렇게 그 대통령 정령기 안에서 2명의 기자만 따로 불러 특정 언론사의 2명의 기자만 따로 불러서 이야기한다는 게 그냥 사적 대화라고 태연히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수많은 기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 두 매체의 기자들을 불러서 따로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이 단지 그냥 사적인 대화일 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언론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대통령의 행동 하나하나는 사실 계속 우리 처음부터 말씀드려 왔지만 전용기라는 공간이 되게 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대통령의 어떤 행동 하나도 사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정보의 가치라는 것들 실제 생각해 보면 여론이라는 것도 우리가 여론을 조사하는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실 여론이라는 게 생기는 게 공적 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곳에 생기는 게 아니라 사적인 장에서 서로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서 여론이라는 것들이 생겨난다. 원래 거기가 가장 정직해지는 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적인 자리에서 가장 정직해진다는 우리가 정직해진다고 볼 때 그런 데서 나오는 대화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가치는 사실은 공적인 자리에서 나오는 어떤 정보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적인 장에서 특정 매체의 기자 둘과 사적인 대화를 나눈다라는 것 자체는 정보를 사실상 가치 있는 정보를 불공정하게 분배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결과적으로는 기자 2명을 따로 불러가지고는 고급 정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고급 정보가 아닐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아주 고급 정보일 수 있습니다. 여튼 그런 식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통로를 줬다. 심지어 그것을 따로 이렇게 비공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보는 데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를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당근과 채찍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어 스태핑을 없앨 수도 있다. 가벽을 설치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기자로서는 군대에서 연대 책임 같은 것들을 강조하면서 단체 기합 주는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한 명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한 명만 혼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게 기합을 주면서 마치 이 상황이 그 개인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사실은 그러한 기합을 주는 상급자의 문제나 판단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같이 기합을 받게 되면 그 개인한테 화가 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채찍질을 하면서 동시에 나에게 잘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당근을 줄 수도 있다. 사실 그렇게 보이거든요. 본인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행태입니다. 자, 하나만 더 짚어보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야기를 하면서
국익 내지 국가 안보를 상당히 지금 유별나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익과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들이 자, 이런 것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뭐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이제 언론이 반드시 국익을 지켜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그게 전시라든지 비상 상황이라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언론도 마땅히 저는 이제 뭐 국가의 어떤 상황에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럴 만한 상황이라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말씀을 드리자면 1997년부터 이제 그 세계 언론 자유의 날에 이게 세계 언론 자유상을 기자들에게 이제 그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수상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중국 출신의 가오유라는 기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로 수상을 했느냐라고 하면 천안문 사태 유혈 진압을 국제적으로 보도했던 사람입니다. 중국 기자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정말 정보를 다 차단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비판적으로 전하는 게 문제가 돼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수차례 수감되는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오유 기자의 보도가 당시 중국 정부 그 상태의 이익과 맞아 떨어지는 일이었느냐라고 하면 전혀 아니었죠. 국익과 전혀 맞아 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권력자인 등소평의 이익과 맞아 떨어졌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개방 정책 때문에 해외 신임을 얻어야 되는데 해외에서 유혈 진압이 일어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개방 정책으로 들어갔던 해외 기업들과 정부들이 다 협력해서 떼고 더 떠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천안문 사태 이후에 등소평은 실각까지 하고 잠시 동안 이제 권력의 자리를 비우는 일까지 일어났었는데요. 그러면 이건 뭐 우리가 이런 사례만 봐도 실제로 언론이 할 일은 첫 번째 국익의 보도라기보다는 어쨌든 그것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첫 번째 임무다라고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악의적인 보도로 국익을 해쳤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악의가 정말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언론에서 우리가 갖다 대는 이제 실제로 뭐 그 미국의 판례에 보면 언론의 보도가 실질적으로 액츄얼 말리스라 그래서 실질적인 악의를 정말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판단의 근거인데요. 그런데 이 악의적인 어떤 그 실질적인 악의를 증명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 보도한 기자나 언론 매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항의하는 원고들이 이걸 다 증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너무 증명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어떻게 보면 이 악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꾸 그렇게 뭐 쉽사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걸 하지 않은 사람을 어떤 법정도 아니고 어떤 다른 자리도 아닌 자리에서 쉽사리 니네들이 그것을 악의로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일종의 이것도 잘못된 어떤 발언이라고 공적인 발언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법적으로도 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유의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익을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 공동체가 같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고 좋아 보이냐 이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번 사건을 가지고 국제기자연맹이라고 하는 IFJ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140여 개국의 180개국 매체가 속해 있는 곳입니다. 이쪽에서 공동 성명이 나왔는데 제가 성명 내용을 좀 찾아보려고 들어가 봤더니 아시아 태평양 분야 이제 각 대륙별로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럽이라든지 요새 특히나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때문에 그쪽 이슈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시아에 최근에 올라와 있는 우리와 함께 어떤 공동 성명 대응 나라가 어디냐면요. 미얀마, 네팔 그리고 캄보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익을 이야기할 때 오히려 이런 곳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성취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과연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맞는가라는 좀 의문이 들고요. 심지어 이제 가장 최근 성명이 캄보디아의 1월 18일 성명, 우리가 15일에 나왔고요. 18일 성명인데 여기서도 훈센 정부가 아세안 취재에 있어서 언론인 출입을 금지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 맥락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국과 캄보디아 상황이 얼마나 달라 보일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정치 철학자께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국익이라고 하는 게 국가 이익이냐 국민의 이익이냐 뭐 이런 거 정치 철학적인 또 논쟁도 소개한 바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국익의 판단 주체는 누굽니까? 언제나 국익의 판단 주체는 국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부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 국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 국익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던 모겐소도 결국 국익의 내용을 결정하는 건 국민들의 어떤 대화
그리고 국민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그것들이 결정되는 것이지 정부나 이런 쪽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번의 어떤 언급을 종합을 하면 국익의 판단 주체가 지금 본인으로 설정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는 되게 솔직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떤 문제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국익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우리가 정말 그것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이 내용이 어떻게 국익을 정말 해쳤는지에 대해서 사실 토론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적인 대화도 한 번도 없었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국익이라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그 국익을 국익뿐만 아니라 어떤 MBC의 보도가 헌법 가치를 해쳤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국익을 보호해야 된다는. 아니 거기서 얘기는 헌법 가치가 뭐예요? 저도 그걸 모르겠습니다. 김문진이 해석이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금요일했던 거 헌법 가치고 뭐 어떤 헌법 가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헌법 가치일까 계속 찾아봤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헌법 가치에서 유추한다면 그냥 국익 정도일 것 같은데요. 국익의 자리에 본인을 등치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종합을 하면 MBC는 국익을 해치려는 아주 잘못된 악의적인 그 의도를 가지고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명제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럼 MBC는 뭐가 됩니까? 반국가 단체 내지 이적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국익에 해로운 단체가 되어 버린 셈인데요. 그러니까 반국익 단체 정도로 순화를 할까요? 그러면? 예.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이게 뭐냐라고 하면 그래서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MBC를 갖다가 이제 제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MBC를 제재했다라는 걸 솔직히 자기 입으로 말한 셈이고요. 그러면 이건 알고 보면 법적 처벌은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처벌한 거나 다름없는 어떤 그런 효과를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우리들이 가장 유명한 사례로 쓰는 게 미국에서 성조기를 불태우는 사건. 이제 그걸 갖다 무죄가 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판단해준 그 분이 윌리엄 브레넌이라고 하는 정말 전설적인 미국의 대법관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조기를 불태운다고 해서 성조기가 더 불태우는 걸 처벌한다고 해서 성조기가 더 신성해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걸 처벌하면 성조기가 담고 있는 상징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다시 이거 좀 연관시켜서 보면 헌법 수호의 책임의 일환으로 MBC를 제재하는 일이 헌법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오히려 훼손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서 오히려 언론의 자유, 헌법 진짜 우리가 볼 때 명징하게 보이는 그 헌법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면 이 제재 자체는 정말 잘못된 제재였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저는 윤 대통령이 여기서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가짜 뉴스라는 표현은 학계에서도 가짜 뉴스라는 말이 오남용되고 있다고 해서 허위 조작 정보라는 이제 그런 용어를 써야 된다고 제안을 한 지가 오래됐고요. 그리고 실제 방송통신이 그리고 법무부 이런 데서 거의 다 허위 조작 정보라는 이제 용어를 이제 공식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짜 뉴스가 너무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정보의 오남용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오보도 있을 수 있고 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묶어서 어떤 악의적인 보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가짜뉴스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하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학계나 어떤 그런 쪽에서 정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 가짜뉴스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들고 와서 국익 훼손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자체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만약 어떤 보도가 국익을 훼손한다고 해서 이제 국익을 훼손하는 보도가 가짜 뉴스는 아니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대통령과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조치가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정보를 자극적으로 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통령이 문제 삼고 있는 그 해당 보도는 MBC만 한 게 아닙니다. MBC 외에 100개가 넘는 언론사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한 언론이 그 정도의 아젠다 세팅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각자 언론사가 각자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MBC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 따라간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왜 MBC에 대해서만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한다면 계속 그것이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아주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의 그 출근길 약식회담 이후에 이재명 부대변인이 이제 10가지 악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소위 뭐 줄여서 악의 10조라고 부르던데요. 악의 10조. 네, 뭐 훈요 10조를 아마 변형해서 그런 식의 농담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보면 특히나 이제 대통령 발언을 이제 F자 워딩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됐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XX의 영어 버전일 텐데 F로 시작하는 단어가 사실 그 단어는 김은혜 수석이 13시간 이후에 기자회견을 할 때도 부인하지 못했던 단어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한국 야당을 향해서 하는 말이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뒤늦게 대통령이 자기는 그런 말 하지도 않았고 그 하지도 않은 말을 사과할 수 없다라고 정의당 이은주 의원한테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여러모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들이 있는데 도통 왜 이렇게까지 문제를 비화해서 끌고 가는 것인지 사실 이렇게 되면요. 대통령 순방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있습니다. 5년 내내. 그럼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심지어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실의 조치에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함께 순방기를 타지 않은 언론사들도 함께 그럼 5년 내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 나머지 언론사들은 계속 그 비행기를 타면서 또 다른 몇몇 기자들이 대통령과 사담을 하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파생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좀 다른 접근법,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을 해서 두 가지만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요. 자, MBC는 악의를 가지고 국익을 해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기 때문에 국익과 아주 그 직접 결부는 아주 중요한 대통령 순방 외교에 있어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었다. 전용기 배제의 논리는 이거였죠. 맞죠? 그러면 취재 제한을 했어야죠. 전용기 탑승 배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방 외교 현지에서 취재 제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순미일관성을 띠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냐? 이 문제가 일단 첫 번째 하나가 제기가 되고요. 조금 전에 그 김은지 기자가 이른 뭐 악의 10조? 네, 10가지. 거기서 제가 1번 그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음성 전문가도 확인하기 힘든 말을 자막으로 만들어 무한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음성 전문가도 확인하기 힘든 말인데 왜 가짜 뉴스로 그럼 누가 그러니까요. 어떤 권리로 그런 판정을 내린 겁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억에 의거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가지고 사실을 놓고 다투는 공방의 당사자잖아요. 따라서 공방의 당사자는 판정의 주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자기 모순에 빠져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은 자기가 무슨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대통령실에서 11월 21일부로 도어 스태핑 중단하기를 결정했다.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어 스태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고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대변인실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 핵심이 재발 방지 방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그러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주체는 누가 됩니까? 니들이 만들어봐 이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어떤 기자단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제재라고 하는 것은 기자단에서 투표로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압박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앞서 JB타임즈에도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초점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앞으로 출입 기자단이 될 것이라고 했던 게 바로 그 지점인 거죠. 여기서 자 대통령실의 조치가 이거는 언론의 자유를 해하는 그리고 취재 제한 조치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라는 한 목소리가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딴 목소리가 나오느냐. 아까 뭐 슬리퍼나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런 게 딴 목소리를 내는 어떤 자기 정당의 하나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좀 앞으로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실제로 이제 그 뭐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그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왕정 복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르봉 왕조가 다시 들어섰는데 이 부르봉 왕조가 1830년 7월 혁명으로 무너집니다. 근데 그때 왜 무너졌느냐고 하면 이게 루이 18세의 딜리였던 샤를 10세가 이게 전기 간행물의 자유를 중단시킨다고 선포를 하면서 언론 억압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인 44명이 서명을 받아서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 저항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언론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로 단결해서
나가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항의하고 그리고 언론에서 관계에서 일하고 있던 식자공들이 또 딱 같이 나서서 싸워줍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시민들이 합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결말이 뭐였느냐 그러면 정말로 샤를 10세가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억압될 때 그 최전선에서 가장 단결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세력은 누구냐, 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언론인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아까 검열법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익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자 그때는 명예혁명 전이고 그래서 주권은 전제 그 군주에게 있었던 시절이죠. 그래서 왕실이 영국의 왕실이 검열을 했습니다. 니네가 왕실을 까? 그래서 내지 마.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것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 전제군주가 전제군주의 권한을 이용을 해서 판정을 내려버렸던 판정자 역할까지 했던 것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뭔가 비스무리하다. 그렇게밖에는 지금 볼 수가 없다. 왜? 나는 헌법의 수호자요 국익의 옹호자예요. 내가 국익을 구현하는데 나를 까? 말이 되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어렵게 얘기할 거 없이. 아니 까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한 발언을 보도했던 가짜 뉴스래잖아. 가짜 뉴스 지금. 응?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말대로 사과하면 끝났을 일들을 왜 이렇게까지 본인이 스스로 키워서 예. 우리가 왜 여기서 에너지를 이렇게 써야 되는지가 정말 의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좀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해서 뭘 했는지를 이런 이슈에 덮여서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아까 그 배종찬 소장하고 바로 그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외 외교의 어떤 그것이 이른바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 김건희 여사 행보 이런 것들로 다 묻혀버렸다. 이게 이제 빅데이터 이제 분석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건데 정리를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수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헌법은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행하고 있는 행보는 전제군주에 거의 가까이 다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리한 지금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뭐 그 결론을 좀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일종의 검열의 문제가 된다. 그리고 사실 이게 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이라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전통에서 나온 게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언론이나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제정할 수가 없다라고 박았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언론의 자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 언론이나 어떤 미디어 매체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공권력이 개입하고 제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표명하는 건 별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오늘 공식 발표를 했다고요? 도어 스태핑 중단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저는 이게 정말로 궁금한데 MBC가 아니죠. 언론계 전체에 제가 볼 때는 숙제가 하나가 떨어졌다. 상당히 중요한 지금 이게 분기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이후에 진행 상황을 좀 앞으로 면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뭐 내일이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뭐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는 팀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